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전직 사회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단원으로 법과 정치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이 공무원 사회는 크게 책이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경제 이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법과 정치 과목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같이.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가능한 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책에다가 필기하는 부분을 잘 적으시고 책의 내용이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란 우리 책을 잠깐 보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 어렵게 말이 나왔습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정치라는 건 싸움이 나면 그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치를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면 싸움을 말리는 거. 이 싸움을 좀 멋있게 얘기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말리는 것이 바로 정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치는 싸움을 말리는 거. 자, 요 얘기는 계속 앞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로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조절하는 걸 정치라고 하는데 주로 정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는 봤을 때 주로 정치가 어디에서 정치를 하니? 라고 봤을 때 주로 정치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혹은 국가는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에 대한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치는 갈등을 조절하는 건데 어디서?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언급된다고요? 국가란 뭐냐라는 말이 언급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국가의 형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형성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현상설, 이거 너무 글씨가 작지 않나 모르겠네. 국가 현상설이 있고요. 하나는 집단 현상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회문화를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사회문화에서 보시면 정치 국가 현상설은 딱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회 실제론적인 입장하고 되게 유사하고 어차피 다 사상이 돌고 도는 거라서 집단 현상설은 사회 명목론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현상설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만드는 건 정치는 국가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라는 건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는 강제력을 독점합니다. 자, 좀 글씨가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다시 쓰고 있는 건데 국가는 강제력을 독점한다.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국가가 생각하는 강제력은 국방과 치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대와 경찰 여기다 써도 될까요?
군대와 경찰을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힘을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 정치란 소수의 정치가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집단현상설이라는 건,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치란 뭐라고요? 정치란? 그러니까 정치를, 국가현상설은 얘는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통치 행위로 보는 입장이라면, 집단현상설은 정치는 갈등을 조절하거나 조정하는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갈등은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죠. 이를테면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 모인 가족에서조차, 그렇죠. 저도 저랑 저희 와이프랑 부부싸움 하거든요. 와이프조차 뭐가 나타나요? 갈등이 나타나니까, 갈등이 있으면 이걸 조절하기 위한 정치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랑 저랑 싸우면 저희 아들내미가 빤히 쳐다보면 아빠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일종의 갈등의 조정이죠. 저희 아들 얼굴을 보고도 차마 못 싸우는.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그래서 그냥 집단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크고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집단일 뿐, 국가가 유일무이하거나 유일한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사회에서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 자체가 무엇이다? 이게 정치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은 법과정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라는 건 주로 이제 그 전근대 사회라면 주로 절대 왕정 같은 게 있는 왕조 사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치의 주체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왕이 정치의 주체고요. 왕이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 정치 유지를 하는데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근대 사회를 통틀어서 근대 사회에 거치면서 시민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분립제 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치가 보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인 중심에서, 근대 사회에서는요, 특정 인 중심에서, 당연하겠지만 이 특정 인은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특정 인 중심에서 국가의 제도가 드디어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도들 중심으로. 그 제도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있는 입헌주의나 대의제 민주주의나 권력분립제 같은 이런 제도들이 기반이 돼서 시스템화되는 거죠. 어떤 한 개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의한 지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주체가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주체가 왜 정치에 참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정의, 즉 공익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익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텍스트 그대로의 의미로 정치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익단체들이죠. 여러 계층에서 여러 가지가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키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약하는 해서 결과적으로 그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의 정치는 왕의 일이었다면 근대 사회가 넘어오면서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로 바뀌고 현대 사회에서 넘어오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국가가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민주정치의 이념과 유형인데요.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주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뭐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데모스라는 말과, 민중을 의미하죠. 민중을 의미하는 데모스라는 표현과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라는 말을 합성해서 민중의 지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지배자가 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치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거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지만 일평생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일평생 하지는 않으니까 잠깐 했다가 잠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민중의 지배, 이게 데모스크라이토스, 민주주의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권자가 1인일 경우에는 군주정이죠. 왕정. 자, 이제 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봤을 때 1인의 정치가 제대로 가면은 군주정, 왕정인데, 잘못되면 독재 정치, 참주정이라고는 독재 정치로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몇몇의 귀족들이 잘 가면 귀족정이 될 것이고, 과두 정치, 소수의 독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배가 잘 가면 민주정, 다수의 독재가 잘못 가면 중우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옆에 써볼까요? 중우의 정치라는 건, 중우라는 말은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대중들. 그러니까 뭐에 잘 넘어가는? 선동에 잘 넘어가는, 아주 감정적이고 어떤 뭐 이성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오히려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중우의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플라톤 본인은 귀족정을 선호했고요. 민주정은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 형태로서의, 통치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고, 현재로서는 생활 원리로 민주주의는 여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기가 줄쳐볼까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확대시키는 관점이 민주주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처음 시간에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정치란 싸움을 말리는 거라 그랬죠. 갈등을 조절하는 거.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갈등을 조절하는 것을 생활 전체에 퍼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념형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념형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에 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 부분은 좀 우리 텍스트가 좀 이번에 텍스트가 되게 양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잘 봅시다.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자유라는 말이 나왔죠. 자유라는 말은 여기요. 국가 권력 등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고, 평등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 아래 표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건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는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같은 위치, 이걸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에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요. 여기 볼까요? 소극적인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여기서 설명하고 다시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누구로부터? from 국가로부터 to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자유는, 그래서 뭐 하지 마세요?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주세요. 건들면 나도 가만 안 있겠어요. 정도가 소극적인 자유라면, 적극적인 자유는 국가의 자유. 자, 적극적인 자유는 국가의 통치 활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통치 활동에 뭐하는 참여할 자유예요. 이게 국가의 자유, 즉 참정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권인데요. 사회권인데, 이거는 그냥 이걸 쓰지 마시고 옆에다 써주시면, 얘는 국가에 뭐 할 자유? 국가에게 내 행복과 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뭐 할 자유? 요구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이상한 건물이 올라가서 우리 집 담벼락을 가려가지고 내가 햇볕을 못 쬐 것 같은데, 아 이거 나 싫어, 나 햇볕 쬐고 싶어, 햇볕을 쬐 수 있게 해줘 국가요, 이러면 국가가 일조권이라는 걸 들여서 그 건물을 못 짓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제가 무슨 TV 프로에서 봤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뜬금없이 아파트를 세우면서 도로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도로 라인에 있는 건물들을 싹 철거할 것을 지시 내렸답니다. 근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건물 주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아니 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게 하냐, 아파트를 지어도 도로를 넓힐 거면 아파트 부지를 좁혀서 도로를 넓히든가, 이렇게 국가에게 쟤네 저거 못하게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은 우리가 보통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기회기능, 이거 좀 다른데요. 법 앞에서의 평등 같은 경우는, 자, 법 앞에서의 평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의 평등, 혹은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있는 평균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결과의 평등적 정의. 그러니까 얘는 모두가 같은 결과를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면 1인 1표 얻는 거,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예, 법 앞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은 내가 내 지위와 역할이 뭐든지 간에 같은 처벌을 받아야죠. 내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뭐 사기를 쳤다면 대통령이 사기를 쳤건, 국회의원이 사기를 쳤건, 김석이 사기를 쳤건, 예, 사기를 쳐도 같은 대가를 받아야죠. 그게 법 앞에서의 평등. 그래서 형식적인 정의고 산술적이고 절대적 평등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회균등과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는 우리가 그 기회 평등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분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회균등과 업적에 따른 대우는 기회평등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얘는 같은 시작을 할 권리죠. 그래서 보시면 자, 기회평등은 여러분 이 단어를 쓰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밸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예, 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석이라 돌석자 씁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일을 해요. 1,0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어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은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A라는 사람은 1,0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김석은 200만 원어치 일을 하는데 월급은 둘이 200만 원 받는다고. 어떻죠?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 좀 균형이 안 맞지. 이럴 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자기가 일한 만큼을 주는 것을 배분적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자유권 얘기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죠. 안 적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권의 보장, 이건 나중에 헌법 파트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현대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해서 행복 추구권, 자유,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이런 기본권들을 어디에 보장하고 있다?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보장하고 있죠. 그죠?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물론 뭐를 위해서는 네, 일정한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긴 있어요. 세 가지 경우에 하나인 거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나중에 어디서 언급을 다시 할 겁니다. 헌법에서 언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 보시죠. 민주주의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인데 주권이라는 건 국가의 주인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됐고 뭐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 됐고요. 자, 뭐를 의미한다? 주권이야말로 국가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는 그래서 이런 거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군주나 특정 계급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권이 기속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헌주의의 원리는 그렇죠. 헌법에 근거해서 권력의 행사나 통치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헌법에,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의 어떤 의지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권력이 행사되는 경우에 그 개인이 아주 훌륭한 개인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나 통치작용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국가 제도의
의한 통치라고 보시면 이게 입헌주의의 내용이니까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우고 화면을 넘겨야겠어. 화면 넘겼더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권력 분립의 원리는,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 권력은 되게 센 힘이거든요. 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국가 권력은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따라서 국가 권력을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독점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어 놓고 서로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딱 하나죠.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상호 간에 뭐 하도록? 견제하고 균형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권력이 몰리면 권력 남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은 근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로크의 이권 분립론과 몽테스키유의 삼권 분립론이 있습니다.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이제 시민혁명,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이 기반이 되는 사상인데, 실제로 지금 현대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몽테스키유의 삼권 분립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 로크의 입법권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걸로 입법권과 그러니까 집행권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권이죠. 행정권을 국가가, 정확하게는 로크의 권리는, 로크의 이권 분립은 행정과 사법권을 국가가 그 집행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몽테스키유는 그걸 나눈 거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권을 엄격하게 분립하기를. 이게 사실은 이건 아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생각보다 어렵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슨 원리? 다수결의 원리가 있네요. 다수결의 원리.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많은 분들이 다수결 그러면 쪽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원수 싸움이다. 아닙니다. 다수결은 다수결의 원리가 나오는 기본 전제는 그래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정치 철학, 정치 제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얘는 개인주의라는 철학적 베이스에서 등장을 합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항상 합리적이며 옳다라는 전제, 개인주의에서 나온 거죠.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우리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건데, 합리적인 개인이 내린 이성적 판단은 항상 진리. 이게 전제입니다. 합리적인 개인이 내린 이성적 판단은 항상 진리다. 그러니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내린 판단이 소수의 사람이 내린 판단보다 제대로 된 판단이고 올바르고 진리인 판단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게 다수의 결정을 합의사항으로 정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전제 조건이죠.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는 위험성 내지 독단성이 적다. 그리고 대체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수가 반드시 옳다라는 전제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수결의 전제 조건은 다수가 옳다라는 것에 전제를 깔고 가는 건데, 만약에 현실에서는 다수가 옳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수의 여기 보시면 다수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쪽수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수결의 원리는 항상 그래서 토론과 대화와 토론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유형을 보시면 간단하게 잠깐 얘기할게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내우는 호남민주주의가 있는데요. 직접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 같은 케이스죠.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상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 갖고 있는 인구가 약 한 2,700만, 2,300만 정도 되는데 언제 한날 1시에 어떻게 모일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장소도 없고요. 2천만이 모일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겁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여러분 텍스트 읽어보시면 돼요. 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형태. 지금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의 정치라고도 하고요. 의회나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간접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의회 민주주의 이러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표를 뽑아서 하다 보니 뽑아놓고 난 다음에 대표한테 관심이 적어져요. 이게 대의제의 위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로 뽑아놨더니 그 대표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여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직접민주정치의 제도를 혼용하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그게 호남민주주의예요. 간접민주주의를 베이스로,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어요.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니까 간접민주주의를 베이스로 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혼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넣어서 보완해 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 자,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의 경우 뭐합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하죠. 헌법을 개정할 거냐 말 거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 개정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오래되긴 됐죠. 87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2010년대 2010년대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바꿔야 될 때가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헌법 개정 국민투표 할 겁니다. 국민 발언은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국민들이 법률안을 직접 만들 쓰는 이런 법입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성적으로 흐르고 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거는 좀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민 소환은 국민이 의사를 대표자를 파면시키는 제도. 실제로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주민 소환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행이 되질 않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 탈라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의사를 표출하는 형태.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는 시민들과 대표들의 이성적인 성찰과 판단에 근거해서 공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에서 심의하는 원리. 그래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원리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어떤 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를 들면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게 이런 시민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능, 민주주의 이념과 유형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하고 정치 권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